2025년 가을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건이 전격 유출되며 28,500명의 미군 병력이 협상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에는 붉은 글씨로 병력 재배치가 번쩍였고 서울 외교부는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장은 미국 전역에서 새벽 단속이 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2개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 기술자가 구금됐습니다. 그중 97%가 합법 비자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이렇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대국의 압박과 소국의 반발, 지금 동맹의 무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는 굴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뢰의 시작이 될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9월 3일 새벽 3시 47분. 워싱턴 포스트 편집실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한국이 알아야 할 진실. 기자 데이비드 존슨이 파일을 열자 컴퓨터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334페이지에 달하는 펜타곤 극비 문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주둔군 재배치 계획 2025. 빨간 극비 도장이 모든 페이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존슨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진짜야. 완전히 진짜 문서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주한미군 28,500명을 12,000명으로 축소. 용산기지 완전 철수. 평택기지 50% 감축. 방위비 분담금 현재의 3배 인상. 모든 계획이 2026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CNN 긴급 뉴스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앵커 클레어 윌슨이 창백한 얼굴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입수한 펜타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울 정부청사 18층. 한국 외교부 국제법 자문관 한지우가 모니터 앞에서 경직됐어요. 48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28,500명의 방패가 협상 카드로 쓰인단 말입니까? 한지우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졌어요. 같은 시각 미국 전역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출입국단속청 요원 847명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표적은 22개 첨단 기술 공장의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LG 배터리 공장. 검은색 단속 차량 12대가 공장 앞마당을 에워쌌어요. 요원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대호. 이민국 단속이다. 한국인 팀장 김대호가 작업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찼어요. 그의 옆에서 동료 기술자 박민수도 똑같이 체포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비자 멀쩡한데요? 김대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텍사스주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23명이 한꺼번에 연행됐어요. 그들 대부분이 합법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었습니다. 아빠를 어디 데려가는 거야? 공장 앞에서 기다리던 8살 딸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요원이 아이를 막았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현대차 부품 공장, 애리조나주 피닉스 SK 배터리 공장. 모든 곳에서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 300명의 한국 기술자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됐어요.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전국 단속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누가 이 빌어먹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어. 한 관료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넘어지며 서류들이 젖었어요. 문제는 누가 흘렸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았어요. 다른 관료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청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어요.
한지우는 밤새 50통의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들어오는 정보들이 모두 최악이었어요. 300명 구금, 그중 97%가 합법 체류자라고요? 한지우가 수화기를 든 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맹이란 이름 아래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습니까? 그가 워싱턴 주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어요.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개장 직후 7%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뉴욕 나스닥도 아시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사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CNN 앵커가 긴급 방송을 이어갔어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던 미 공군 정찰기들이 갑자기 비행 패턴을 바꿨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북한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욱 불길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오전 6시 미국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깼습니다.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금센터, 텍사스주 딜리 구금센터, 캘리포니아주 에델란토 구금센터. 22개 시설에 300명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LG 배터리 공장 팀장 김대호는 차갑고 딱딱한 침대에서 일어나 철창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 최첨단 배터리 기술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지금은 죄수복을 입은 채 번호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A2847번 면회 시간이다. 교도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대호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그의 아내 정미영이 빨간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유리에 닿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H1B 비자도 멀쩡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서울 외교부에서는 한지우가 72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국 각지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든 보고서의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합법 체류자, 정당한 취업비자, 세금 납부 확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97%가 합법 체류자라고요? 한지우가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출입국 단속 청장 마이클 톨리슨이 자료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단속 결과 보고드립니다. 총 300명 구금, 그중 291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토안보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법 체류자를 왜 구금했습니까?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상부 지시였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했습니다. 톨리슨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 내 한인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긴급 집회가 열렸어요. 3,000명의 한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합법 체류자를 석방하라. 집회를 주도한 한인회장 이성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0년 동맹의 가치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게 이렇게 보답받을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군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맨해튼 한국 총영사관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구금된 기술자들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10살 소년이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5만 명이 모였어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맹국의 배신을 규탄한다.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하라.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소집됐어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300명의 우리 국민이 미국 내 22개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습니다.
이 중 97%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어요. 동맹이란 이름 아래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습니까? 의원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동맹의 균열 한국 기술자 300명 구금 파문이었어요.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기자 클레어 윌슨이 조지아주 구금센터 앞에서 리포트했어요. 이곳에는 미국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독일, 영국의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지우는 워싱턴 주한국 대사관과 24시간 한라인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300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모든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맹국 국민들이에요. 한지우가 국제 전화를 통해 미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8일 오전 10시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17개국 대사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주미대사 김성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위원회 위원장 존 밀러 의원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증인석에는 국방부 차관 데이비드 로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님, 언론에 유출된 주한미군 재배치 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밀러 위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로즈 차관이 두꺼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334페이지짜리 극비 문서였어요. 그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을 단계적으로 12,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단계로 용산기지를 완전 폐쇄하고 2단계로 평택기지를 50% 감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한국 주미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사라 존슨이 축소 이유를 추궁했어요. 로즈 차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괌과 필리핀으로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순간 공화당 의원 톰 윌슨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물잔이 넘어지며 서류들이 젖었습니다. 전진 배치는 억지력의 심장이다. 한국에서 철수하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윌슨 의원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또 다른 의원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로즈 차관은 조심스럽게 연간 1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 주미대사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한반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대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지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 청문회가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15명 참석자들이 모두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가안보실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우가 자료를 펼쳤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48년간 믿어왔던 동맹이 하루아침에 협상 카드가 됐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워싱턴 청문회는 계속됐습니다. 로즈 차관이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유출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중국 진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그래서 300명을 구금한 겁니까? 로즈 차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예방 조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서울 회의실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한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스파이 취급하는 겁니까?
이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는 겁니까?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렸어요. 진정하십시오, 한자문관. 국가안보실장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7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함께 피 흘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워싱턴 청문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공개됐습니다. 2026년 3월까지 1차 철수, 2027년까지 최종 완료. 모든 일정이 세세하게 짜여 있었어요. 의원이 북한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물었어요. 로즈 차관은 그들의 반응이 예상 범위 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터뜨렸어요. 미국 주한미군 절반 철수 공식 확인, 방위비 3배 인상 요구. 모든 방송사가 긴급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룸에서는 앵커가 긴급 보도를 진행했어요. 방금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대폭 감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SNS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평양방송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한반도 포기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환영합니다. 중국도 반응했어요.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국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추궁했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현재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지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보며 결심했어요. 334페이지 협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한지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2025년 9월 12일 오전 9시 서울 외교부 한지우의 집무실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334페이지 협정 위반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밤새워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한지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연했어요. 문서 표지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미동맹 협정 위반 사례 및 국제법 저촉 행위 분석 보고서. 한지우가 펜을 들어 마지막 서명을 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협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긴 건 미국입니다. 한지우가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구금된 847명의 한국 기술자 중 823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어요. 이는 전체의 97.2%에 해당했습니다. 각각의 사례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2페이지부터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 상호방 위조약 제4조 위반 사례 47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23건, 국제투자협정 위반 18건. 모든 위반 사항이 날짜와 증거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지우는 보고서를 들고 외교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김태현 장관이 334페이지 문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동맹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만 말하는 것입니다. 한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은 시각 워싱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니퍼 킴이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요.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킨 차관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녀가 상관들에게 경고했어요. 서울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외교부 브리핑룸에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기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브리핑룸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334페이지 보고서를 들고 연단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협정 위반 행위 88건.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이 저지른 협정 위반 행위는 총 88건입니다. 이 중 47건이 한미 상호방 위조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지우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847명 중 823명이 합법 체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구금된 우리 국민의 97.2%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기자들이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위반 사례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피해 규모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9월 3일 텍사스 삼성 공장 불법 단속, 9월 4일 조지아 LG 공장 합법 체류자 구금, 9월 5일 캘리포니아 현대차 부품 공장 영업 방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요? 주한미군 기지 32,000명이 멈추면 모든 게 선다. 한지우의 폭탄 발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한미동맹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압박과 모독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지우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브리핑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지마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략적 우려를 드러냈어요. 32,000명이 빠지면 모든 운영이 중단됩니다. 급식, 정비, 경비, 통신까지요. 국방장관이 군사적 충격을 설명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수습하죠? 동맹 파탄은 우리에게도 손실입니다. 국무장관이 외교적 난색을 표했어요. 서울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한지우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오늘 오후 5시 이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제출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70년 동맹국을 상대로 유엔에 제소한다는 뜻이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는 외교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리면 자국 안보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5시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한국 대표단이 334페이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15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그 문서에 집중됐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든 방송사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지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방금 던진 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8시 워싱턴 의회의 사당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 법제실 수석 보좌관 조셉 하워드가 52세의 단단한 얼굴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이 제출한 334페이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30년간 국제법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847명 중 823명이 합법 체류자라는 통계, 88건의 협정 위반 사례, 모든 데이터가 정확했어요. 이건 우리가 틀렸다. 하워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 테슬라 본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기술자 구금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보고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없인 배터리 없다. 즉시 석방하라. 단 11글자였지만 파장은 엄청났어요. 게시물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리트윗 50만 개를 넘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에서 나오며 합법적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셉 하워드가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법률 검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워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펠로시 의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국제법상 우리가 여러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적법 절차 없는 대규모 구금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하워드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펠로시 의원은 30년 정치 경력의 노련함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초당적 해법이 필요하겠군요. 그녀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후 2시. 하원에서 놀라운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특별기술비자 법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술자들에게 연간 15,000명의 특별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안 발의자는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상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했어요. 미국의 기술 우위는 전 세계 인재들의 협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동맹국을 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법치와 절차를 무시한 단속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어요. 양당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어요. 뉴욕 나스닥에서는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한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어요. 삼성 ADR 12% 상승, SK 하이닉스 15% 급등, LG화학 18% 폭등. 시장이 화해 가능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한지우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외교부 상황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미국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우리 편에 섰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의회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실제 행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켜봅시다. 그 순간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였어요. 하워드 보좌관입니다. 한국 측과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한지우가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떤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안 하나가 수십 개 공장에 불을 켭니다.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죠. 하워드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겼어요. 이틀 후인 9월 17일.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비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한지우와 외교부 협상단이, 다른 쪽에는 하워드와 의회 법제팀이 앉아 있었어요. 우선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석방이 필요합니다. 한지우가 첫 조건을 제시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특별기술비자 법안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하워드가 맞제안했어요. 연간 15,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2만 명으로 늘려주십시오. 한지우가 협상했어요. 18,000명이 한계입니다. 하워드가 답했어요.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구나. 미국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로 특별 기술 비자 법안을 다뤘어요. 제목은 실리콘밸리의 역습, 의회가 움직이다였습니다. CNN에서는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진행자가 하워드 보좌관과 생중계로 연결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국 기술 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혁신에는 다양성이 필수니까요. 하워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습니다. 특별 기술 비자 법안 하원 통과 임박. 전 세계가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동맹과 갈등 사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이 착륙장에 내려앉았어요. 바람에 날린 낙엽들이 헬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13시간 만이었어요. 한지우가 대표단을 이끌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로리홀에서 양국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한지우를 포함한 한국 협상단 7명이, 다른 쪽에는 조셉 하워드를 중심으로 한미국 협상단 8명이 자리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 제니퍼 킴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3주간 발생한 불행한 일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우리도 관계 개선을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셉 하워드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3개의 핵심 의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구금된 한국 기술자 300명의 즉시 석방. 둘째, 특별 기술 비자 연간 18,000명 발급. 셋째,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협의 체계 구축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통상국장 김미선이 응답했습니다. 석방과 비자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측에서 국방부 아시아 담당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도 양보할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 기지 운영 중단 위협을 철회해 주십시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한지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신뢰가 빠진 동맹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하워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타당한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죠. 오후 3시. 첫 번째 합의가 도출됐어요. 구금된 300명의 한국 기술자를 48시간 내에 전면 석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특별 기술 비자 규모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연간 2만 명을, 미국은 15,000명을 주장했어요. 18,000명에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가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5년간 보장해 주십시오. 한지우가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세부 조건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어요. 비자 발급 절차, 심사 기준, 갱신 조건까지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저녁 8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시작됐어요. 사전 협의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킴 차관이 제안했어요. 앞으로 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는 30일 전에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지우가 선을 그었어요. 통보가 아니라 협의여야 합니다. 하워드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미 간 현안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양국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 측이 잠시 휴회를 요청했어요. 별도 회의실에서 내부 논의를 벌였습니다. 김미선 국장은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지우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72시간은 너무 길고 2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본회의가 재개됐어요. 한지우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문서로 동맹을 움직입니다. 24시간 내 고위급 협의, 이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미국 측이 잠시 고민했어요.
킴 차관과 하워드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24시간 내 협의체 가동에 동의합니다. 하워드가 최종 승인했어요. 밤 11시. 마침내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A사 용지 12페이지에 걸친 캠프 데이비드 한미 협력 강화 합의문이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구금자 300명 48시간 내 전면 석방, 특별 기술비자 연간 18,000명 5년간 보장, 24시간 내 고위급 협의체 가동, 상호 존중과 사전 협의 원칙 확립. 서명식이 시작됐어요. 한지우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4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한지우가 서명하며 말했어요. 하워드도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양측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3주간의 긴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한지우는 캠프 데이비드 숙소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메릴랜드 산속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전 세계 언론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교도통신,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은 위기에서 기회로 한미동맹 새로운 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특별 편성에 들어갔어요. 시민들이 환호했고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양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틀 후 오전 6시, 미국 전역 22개 구금시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지아주 스튜어트 구금센터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LG 배터리 공장 팀장 김대호가 3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김대호는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금센터 앞에서는 그의 아내 정미영과 8살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딸이 김대호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미영도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3주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이제 다시 시작이야. 김대호가 가족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텍사스주 딜리 구금센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 박민수가 석방됐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온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수야, 고생 많았어.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델란토 구금센터, 애리조나주 엘로이 구금센터. 22개 시설에서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석방됐어요. 48시간 내 전면 석방이라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지켜진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조셉 하워드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국무부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국 석방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00명 전원 석방 완료됐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하워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지켜진 것이었어요. 서울에서는 한지우가 귀국 후 첫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에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소보다 3배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연단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우리 국민 300명이 모두 안전하게 석방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지우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미래를 함께 돌립니다. 더 대등하고 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말이죠. 한지우의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같은 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
LG 배터리 공장에서는 재가동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대호가 3주 만에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공장장 데이비드 스미스가 김대호에게 다가왔어요. 김 팀장, 정말 고생했습니다. 공장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정상화시켜야죠. 김대호가 의욕적으로 답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불이 들어왔어요. 3주간 멈춰있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셀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갔어요. 텍사스주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민수와 동료 엔지니어 22명이 복귀하면서 생산이 재개됐어요. 팔라노 공정 라인에서 반도체 웨이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박민수가 깨끗한 클린룸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 관련 주가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삼성전자 ADR이 18% 폭등했고 SK하이닉스는 22% 급등했습니다. LG화학은 25%나 치솟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이 돌아왔다. 환영한다, 한국 친구들. 단 12글자였지만 1시간 만에 100만 리트윗을 넘었어요. 워싱턴에서는 특별기술비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78표, 반대 157표.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상원에서도 72대 28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한 결과였어요. 조셉 하워드가 의회 브리핑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미국은 매년 18,000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혁신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공식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특별기술비자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윈윈 협력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전역 22개 공장이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갔어요. 30일 내 전면 재가동이라는 목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조지아주 LG 공장에서는 월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김대호가 품질관리실에서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에요. 그가 동료에게 보고했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도 팔라노 반도체 생산이 정상화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에서는 배터리 생산량이 20%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면서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된 것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미 기술 동맹의 부활이라고 보도했어요. 독일 슈피겔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지우는 서울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3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동맹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이 세계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193개국 대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한지우가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연설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지우가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됐어요. 48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유엔 총회의장이 소개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법 자문관 한지우님의 특별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잠시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지우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00명의 무고한 기술자들이 구금당했고 수십 개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지우가 한 템포 쉬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세 개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협의 존중 법칙. 각 글자가 하나씩 나타나며 회장을 밝혔어요. 첫째, 협의입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사전 협의야말로 동맹의 기본입니다. 한지우가 첫 번째 원칙을 설명했어요. 둘째, 존중입니다. 동맹국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셋째, 법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과 협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대표들이 보였어요. 한지우가 계속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미국 대표단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린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가는. 한지우의 마지막 문장이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5분간 계속됐어요. 연설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지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대사가 먼저 다가왔어요.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런 원칙이 필요해요. 프랑스 대사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셨네요. 일본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동맹에 적용 가능합니다. 한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미국 유엔 대사 조나단 우드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한지우가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조셉 하워드가 국무부 사무실에서 유엔 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연설이었어. 그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숙한 외교를 펼칠 줄 몰랐습니다. 동료가 감탄했어요. 서울에서도 모든 방송사가 한지우의 유엔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시청률이 30%를 넘었어요. 시민들이 거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한 시민이 감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다른 시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한지우 자문관의 유엔 연설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지우의 연설을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성숙한 외교 리더십이라고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작은 나라의 큰 지혜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영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21세기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평화적 해결 방식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보여준 원칙 있는 외교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식 외교 해법이 다른 지역 갈등 해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주일 후, 한지우는 서울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초청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뭐.